자, 심화 이론 과정 14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86페이지예요. 86페이지 하단에 2번 챕터 수요 곡선이다 소개되어 있죠.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수요량에 대한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수요량과의 함수 관계를 우리가 수요 함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은 수요 함수 1도대에서 우리는 수요 법칙을 도출하고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이를 어때? 수요 곡선이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수요 함수를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한다라는 건 사실 우리 시험에도 가장 많은 사례로 나왔던 게 아파트 매매 시장이에요. 이걸 살짝 바꿔서 주택 매매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응용돼서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합시다. 그럼 여튼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가 있죠. 자, 보세요.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는 사과가 거래됩니까? 아니겠죠. 뭐 거래됩니까? 아파트가 거래된다. 참 거래되는 재화를 가리켜서 우리가 당해 재화다 또는 해당 재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자,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는 거래된 재화가 아파트죠. 그래서 당해 재화 또는 해당 재화는 뭐가 됩니까? 아파트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우리가 주택 매매시장을 가정을 해봅니다. 그럼 주택 매매시장에서는 거래된 재화가 뭡니까? 주택이 되겠죠. 따라서 당해 재화는 어때? 주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넓게 부동산 시장이다 가정을 합시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는 뭡니까? 부동산이죠. 그럼 당해 재화는 뭐가 됩니까? 부동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하고 수요 함수를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당해전 뭡니까? 아파트가 되겠죠? 자,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했으니까 당해전은 아파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파트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어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아파트의 가격도 때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아파트 매매 시장이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 어때?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 지역의 인구 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겠죠. 또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대체제의 가격도 영향을 미치겠고 보완 관계에 있는 보완제의 가격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외에도 금리라든지 조세, 공법상 규제의 정도, 기대감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수요량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참 이제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아파트 수요량과의 함수 관계 이걸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의 수요 함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요 함수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은 이제 수요량은요 스스로 힘에 의해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힘에서는 변할 수 없다. 자, 아파트의 가격이다. 인구수다. 소수다. 이들이 변해야지만 수요량은 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량은 이 같은 요인들에서 종속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수요 함수에서 수요량은 어때? 종속 변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나 인구수, 소득수 이들은 스스로 힘에 의해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스스로 힘에서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독립됐다 이러면서 이들 어때요? 우리가 독립 변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더라. 이들은 다 뭐가 됩니까? 독립 변수가 된다 생각하시고 자, 수요량은 뭐가 됩니까? 종속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 함수에서 종속 변수는 딱 하나 있는 겁니다. 뭡니까? 수요량은 종속 변수가 되겠다. 나머지는 모두 어때? 독립 변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했어요.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지니까 자, 당해전 뭡니까? 아파트지요. 그래서 아파트가 당해 재화가 된다 생각하시고 그럼 당해 재화의 수요량에는 자, 아파트의 가격은 뭐가 됩니까? 당해 재화의 가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파트의 가격은
가격은 당해 재화의 또는 해당 재화가 되겠죠. 당해 재화의 가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이제 자 아파트의 수요량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결국 당해자의 수요량은 당해자의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때 보세요. 처음 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의 법칙을 도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하나의 법칙을 도출해서 가정을 한다는 이야기. 어찌 보면 경제학은 가정의 학문이에요. 이 가정을 어떻게 하냐? 이것은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일단 이렇게 가정합니다. 자, 아파트의 수요량에는 오로지 아파트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자, 사실 아파트 수요량에는 자, 인구수, 자, 소득수준, 대체가격, 보완자가격 이들도 영향을 어때? 미치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어때? 일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들은 일정하고 오로지 아파트 수요량에는 아파트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국 당해자의 수요량에는 당해자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가정하에서 당해자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살펴 이 가정을 들어버리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가정했어요? 네. 자, 당해자의 수요량에는 오로지 당해자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나머지 요인들은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가정을 따라서 당해자의 수요량에는 오로지 당해자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가정하에서 당해자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때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자, 이런 쉽게 이 생각하세요. 지금 누구 입장입니까? 수요자 입장에 사는 사람 입장에 사는 사람.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 생각한다면 가격이 상승해서 더 많이 살까요? 적게 살까요? 적게 사고자 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때? 감소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더 많이 사고있죠. 수요량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은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자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때?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때? 증가한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해서 당해자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 원칙을 우리가 수요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다른 요인은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자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 원칙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뭡니까? 수요 곡선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어때?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자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한쪽 축에는 가격을, 한쪽 축에는 양을 설정하면 되겠지요. 자, 그럼 우리가 수요선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한쪽 축에는 가격을, 한쪽 축에는 양을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경제학은 수학과 좀 다릅니다. 수학과 달리 경제학에서는 관행적으로 Y축이 어때? 가격을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가격은 프라이스 적을 따서 P, 제로, X축은 뭡니까? 양을 표현한다. 그래서 퀀터티, 적어서 Q, P를 Q, 좌표 표현상에서. 그래서 수요 법칙, 즉 가격과 수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다. 이걸 어때? 그림으로 나타내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일어납시다. 가격이 P 제로였어요. 가격이 P 제로였을 때 수요량이 어때? Q 제로다. 그럼 P 제로와 Q 제로 연결시켜서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했다는 이야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때? 감소하겠지요. 그래서 수요량은 Q0에서 Q1으로 감소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량은 Q0에서 Q1으로 감소하더라. 그럼 P1과 Q1 연결시키면 우리가 이 점을 찍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가격이 P0에서 P2로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어때? 수요량은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량은 Q0 이 크기에서 Q2 이렇게 이 크기로 어때? 수요량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P2와 Q2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점을 찍어봅시다. 그럼 우리는 이 점을 찍었죠? 이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겠죠. 이 점을 연결해서 자, 이 같은 선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선을 가려서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요 곡선이다. 수요선은 기호로, 예, 자, 수요는 영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디맨드가 되겠죠. 디맨드 커브다. 그래서 척을 해서 D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수요선 기호로 D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수요선을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렇게 그렸죠? 예, 자, 보세요. 수요선 이렇게 했어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모습이다 할 수 있겠지요. 오른쪽 아래로 향해서 수요선을 어때? 우하향하는 형태다.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자,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서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선이 우하향은 뭐 때문입니까? 바로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걸 어때?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처럼 수요선이 우회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대체 효과, 소득 효과라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자, 여기 잠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A라는 재화가 있어요. B 재화가 있다. 이때 A와 B는 대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A와 B가 대체가 가능하다.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거 사도 좋겠지요. 그럼 상대적으로 싼 거 삽니까? 비싼 거 삽니까? 싼 거 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A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A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A가 싸다 느껴질까요? B가 싸다고 느껴질까요? 그렇죠? B가 싸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A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싸상할 때는 B의 어떻습니까? B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A의 수요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대체 관계에 있는 두 재화 사이에 상대적인 가격 변화가 나타나서 좀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려서 우리가 대체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라는 것은 대체 관계에는 두 재화 사이에 상대적인 가격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소비에 영향을 미쳐서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튼 대체 효과 여기에서 A 이 재화를 보자냐. A를 보면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재화의 수익선을 그려보면 반비례로 있으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또 우리 생각합시다. A라는 재화가 있어요. 그럼 A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A의 가격이 상승해요. 그럼 이때 나는 어때? A를 사더라도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셔야겠죠? 따라서 A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나의 실질 소득은 어때? 감소한 셈이 되겠다. 지금 실소득이 감소해서 A의 소비에 영향을 미쳐서 A의 수요량이 어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러면서 결국 어때? 실질 소득이 변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좀 실질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소득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득 효과다서 소득 효과라는 것은 실질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이처럼 실질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걸 소득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튼 소득 효과 여기에서도 A란 잊어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어때? 감소하더라.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감소한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따라서 수요 곡선은 어때? 우하향한다는 걸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같은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여기에 의해서 어때?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이 두 가지를 모아가지고 가격이 변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모아서 가격 효과 또는 합성 효과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튼 가격 효과다 또는 합성 효과다. 결국 대체와 소득과 두 가지 모아서 설명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럼 여기 여기서 수익선이 어때? 우하향한다.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대체효과, 소득효과 용어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대체 관계는 두 재화 사이에 상대적인 가격 변화 나타나더라. 이래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 합니까? 대체 효과란다. 다음은 실질 소득이 변해서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어때? 소득 효과라 한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대체 관계는 두 재화 사이에 상대적인 가격 변화가 나타나서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대체 관계 있습니다. 대체 효과. 자, 실질 소득이 변해서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이 맺죠. 소득 효과. 이렇게 해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용어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수요 함수를 토대로 해서 수요 법칙을 도출했죠. 그럼 수요 법칙은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저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어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 원칙이었지요. 다음 1 그림표는 게 수요 곡선이었습니다. 그럼 수요 곡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공비론이 어릴 때는 많이 있겠는데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수요 함수를 토대로 했죠. 예를 들어서 수요 법칙을 도출했고 이걸 그림표한 게 뭡니까?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해서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86페이지 보세요. 86페이지는 하단에 2번 챕터 수요 곡선이다. 소개되어 있죠? 이분은 별표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우측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양골의 1번 수요 함수에서 설명 다 드렸죠? 우리는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해서 아파트의 수요 함수를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양골의 1번에 네 번째 줄 중간쯤 봐보세요. 네 번째 줄 중간쯤 보시면 이때 아파트의 수요량을 종속 변수. 그래서 수요 함수에서 종속 변수가 되는 건 딱 하나 있다 그랬죠. 뭡니까? 수요량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량을 종속 변수. 다음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준 요인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독립 변수가 되는 것이다. 이분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 양골 2번 수요 법칙, 양골 3번 수요 곡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88페이지예요. 88페이지 보충학습 봅시다. 보충학습 시연 상단에 대체 효과, 소득 효과다 소개되고 있죠. 자, 이분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실질 소득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대체 관계에 있는 두 상품 사이에 상대적인 가격이 변하면서 발생한 효과를 말한다. 참 대체 관계에 있는 두 상품 사이에 상대적인 가격이 변해서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말로 했습니까? 대체 효과다. 이렇게 변했지요. 그래서 기억 보세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 A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 재화의 소비는 어때? 감소하고 자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수요가 증가해서 대체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우리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상대적인 가격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실질 소득이 변함으로써 발생한 효과다. 참 실질 소득이 변함으로써 발생한 효과를 뭐라 했습니까? 소득 효과다. 이렇게 변했지요. 기억본 보세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의 실질 소득이 어때? 감소하지요. 예, 그 재화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즉 실질 소득이 변화돼서 소비에 영향을 준다. 이게 소득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자, 이와 같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합하여 가격 효과 또는 합성 효과라 한다는 겁니다. 자,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통하여 수익선이 어때? 우하향하는 모습 설명할 수 있다. 자,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하단 내려봅시다. 하단 내리시면 양골 4번. 자, 시장 수요곡선이다. 근데 우리가 흔히 수요곡선이다. 표현은 결국 뭡니까? 시장 수요곡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건 우측 페이지 상단에는 그림을 먼저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자, 89페이지예요. 89페이지 상단 보시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먼저 이제 A의 수요곡선, B의 수요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시장에는 A와 B 딱 둘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시장에는 이제 A와 B 둘만 있다 가정합시다. 그럼 A와 B 둘만 있으니까 A와 B 둘 합해놓은 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시장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수요 곡선과
B의 수요곡선 합해놓은 게 바로 시장의 수요 곡선이 된다. 왜? 시장에는 A, B 딱 둘만 있다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A의 수요곡선, B의 수요곡선 합해놓은 게 시장의 수요곡선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합할 것인가? 잘 보세요. 먼저 가격이 2,000원 합니다. 자, 2,000원 할 때는 자 A는 몇 개 사고자 있습니까? 5개 사고자 있다는 이야기예요. A는 5개 사고자 한다. 자, B는 2,000원 할 때 몇 개 사고자 있습니까? 10개 사고자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럼 시장 전체는 몇 개입니까? A, B 둘밖에 없으니까 A는 5개, B는 10개니까 가격이 2,000원이다. 이땐 어때? 시장 전체를 우리가 본다면 몇 개입니까? 15개가 되고 15개 되겠죠? 그래서 15개 사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래 보세요. 2,000원 할 때는 5개 사고자 한다. 이 크기가 되겠지요. 다음 B는 10개 사고자 한다. 이 크기가 되겠네요. 이걸 두 개를 어때? 수평으로 2,000원 할 때 수평으로 이 크기와 이 크기 둘 어때? 합해놓은 게 결국 시장 전체 15개 이 크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000원 할 때입니다. 자, 1,000원 할 때 A는 몇 개 사고자 있어요? 10개 사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B는 몇 개 사고자 합니까? 15개 사고자 한다. 그럼 시장 전체로 보면 A와 B 둘밖에 없으니까 전체는 몇 개입니까? 25개가 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럼 A는 10개 사고자 한다 해서 그럼 10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B는 15개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요. 다음 전체를 합하니까 어때? 25개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죠. 그럼 결국은 A의 수익선은 자,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A의 수익선 그려 보시면 되겠지요. B의 수익선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그려 보시면 되겠죠. 시장 전체 수익선은 어때? 이 점과 자, 이 점을 연결해서 자, 이렇게 그려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 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시장 수익선은 어떤지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A만의 수익선, B만의 수익선이라는 이야기처럼 A만의 수익선이다. 또는 B만의 수익선 이걸 어때? 개별 수익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A의 수익선, B의 수익선 이 둘은 뭡니까? 개별 수익선이 되겠죠. 이걸 합해놓은 게 시장의 수익선이 된다. 어떻게 합했습니까? 2,000원 할 때는 5개 이 크기와 10개 이 크기를 합한 게 바로 이 크기가 됐지요. 즉 수평으로 자, 이 크기와 이 크기를 합한 게 이 크기다. 결국 수평으로 합했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개별 수익선을 수평으로 합해서 나타내는 게 시장 수익선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자, 개별 수익선 여기에서 시장 수익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더 급해집니까? 완만해집니까? 완만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자, 우리 교재는 그림 어때? 이렇게 지금 수익선이 나와 있는 거죠. 수익선이 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께 때 그림을 그려드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자,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좌측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문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좌측 페이지는 양호 4번. 시장 수요선이다. 첫 번째로 보세요. 개별 소비자들 각각의 수요선을 어때? 개별 수요 곡선이란다 할 수 있겠죠. 이런 개별 수요선을 수평을 합하여 도출한 것이 시장 수요선. 어떻게 합했습니까? 수평으로 합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자, 이 크기와 이 크기를 더해 놓은 게 이 크기가 된다 해서 수평으로 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 수요선의 기울기는 개별 수요선의 기울기보다 어때? 완만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지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움 없는 부분이에요. 지문 정도만 이해하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요 곡선이다. 그럼 뭐냐면까 시장 수요 곡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챕터 수요 곡선이다. 이분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여름교재 89페이지예요. 세 번째 챕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다 소개되어 있죠.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희들이 수요 곡선을 그렸습니다. 자, 수요선은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지요. 그래서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자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일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따라서 Y축의 설정은 바로 뭡니까? 당해자와의 가격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지금 Y 설정은 당해자와의 가격이에요. 대체자 가격, 보완자 이런 게 아니에요. Y축에 설정된 뭡니까? 당해자와의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Y축에 설정된
당해자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 함수에서 지금 당해자의 가격이 변한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어때?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요량은 Q0에서 Q1으로 이렇게 수요량이 어때?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보세요. P0일 때는 Q0니까 2점이 되겠지요. P1일 때는 Q1이니까 2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감소해서 수요선 상에서 또는 수요선 내에서 이 점으로 어때?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알 수 있겠죠. 이때 수요량이 감소했으니까 어느 쪽입니까? 좌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가격이 P0에서 P2로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Q0에서 Q2로 수요량이 어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보세요. P0일 때는 Q0니까 2점이 되겠지요. P2면 Q2니까 어때? 2점이 되겠다. 결국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가해서 수요선 상에서 또는 수요선 내에서 이 점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수요량이 증가했으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 이제 Y축 설정은 당해자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수요 함수에서 당해자의 가격이 변한다는 겁니다. 참 당해자의 가격이 변하면 이처럼 가격이 변하면 어때? 수요량이 변하겠죠. 그래서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정리해 봅시다. 자, 수요 함수에서 또는 Y축 설정한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참 당해자의 가격이 변하면 어때? 수요량이 변한다 할 수 있겠지요. 좀 수요량이 변해서 수요선 상에서 또는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말할 것인가? 수요량이 변에 따라서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다. 자, 영어 정리 잘 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자, 수요량의 변화다. 이는 뭘 이야기합니까? 당해자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야. 수요함수에서 당해자의 가격이 변한다. 수요량이 변하겠죠? 이래서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당해자의 가격이 변한다 그랬죠? 그럼 자 보세요.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어때? 수요량이 변하겠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때?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 이노에서 수요선 상에서 때 점의 이동을 초래하겠지요. 그럼 수요량이 감소했으니까 어느 쪽으로? 수요선 상에서 좌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음 당해자의 가격이 변합니다. 가격이 하락합니다. 수요량이 변하겠죠. 그럼 가격이 하면 수요량은 어때?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요량이 증가했으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측으로 점의 이동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결국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것은 수요 법칙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뭡니까? 수요량의 변화다 할 수 있겠지요. 수요 법칙을 설명하는 개념이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용어 정리가 잘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수요 함수에서 당해자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한다. 이게 바로 수요량의 변화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딱 하나 있는 거죠. 수요함수에서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요함수에서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는 이야기.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한번 또 살펴봅시다. 자, 저희 지금까지는 수요함수에서 이처럼 당해자의 가격이 변했을 때예요. Y축에 설정한 당해자 가격이 변했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수요함수에서 당해자 가격
이외의 이 요인이 변했을 때, 즉 Y축에 설정한 당해적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수, 이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세요. 자, 인구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가한다. 사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자, 인구는 증가하고 소득수도 향상되고 대체 가격은 하락하고, 자, 금리는 상승하고, 조세, 세율도 상승, 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걸 고려되면 분석이 어때? 너무너무 복잡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도 오로지 인구만 증가한다. 이렇게 가정하자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인구만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살 가격은 P0로 어때? 똑같다니 똑같다. 똑같은데 오로지 인구만 증가했다는 이야기. 그럼 자, 보세요. 살 가격은 P0로 똑같은데 과거에는 이만큼 사고자 있어요. 이만큼 사고자 있는데 인구가 증가하면 사고자 양은 이보다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겠죠? 예, 똑같은 가격일지도 인구가 증가하면 사고자 양은 더 많아진다. 그래서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살 가격은 P1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과거에는 이만큼 사고자 있어요. 인구가 증가하면 P1이란 동일한 가격일지도 사고자 양은 더 많아진다 할 수 있겠죠?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더라. 그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자, 우리는 어떤지 이와 같은 수요선으로 나타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당초 수요선은 이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인데 인구가 증가하니까 수요선은 이렇게 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초 이 수요선이 이렇게 변했던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수요선 자체가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이동했습니까? 우측으로 이동했다, 그 이야기예요. 이걸 정리해 봅시다. 자, 인구의 증가는 수요를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런 생각하세요. P0란 동일한 가격에서도 수요량이 증가했지요. P1이란 동일한 가격에서도 수요량이 증가했어요. P2란 동일한 가격에서도 어때? 수요량은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참 모든 가격에서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모든 가격을 계산할 때는 이때는 뭐라고 합니까? 수요.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모든 가격이나 임률 대상 수요, 특정한 하나의 가격이나 임률 대상은 수요량이 된다. 이걸 생각하시고, 모든 가격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때는 수요의 증가다 표현할 수 있겠죠. 모든 가격 대상이니까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 이래서 수요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수요선 자체가 이동한다. 어느 쪽으로 이동했습니까? 우측으로 이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 이걸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타동입니다. 오로지 인구만 감소했다라는. 자, 보세요. 살 가격은 P0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만큼 사고자 있어요. 그럼 이만큼 사고자 있는데 인구가 감소하면 사고자 양은 이보다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겠지요. 자,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네요. 다음, 살 가격은 P1으로 똑같다는 이야기. 과거에는 이만큼 사고자 있어요. 인구 감소하면 사고량은 이보다 더 적어지겠죠? 이 점을 찍어. 그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우리는 자, 이와 같은 수요선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보세요. 당초 수요선은 이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인데 인구가 감소하자 수요선이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당초 이 수요선이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수요선 자체가 이동을 했다. 어느 쪽입니까?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걸 정리해 봅시다. 자,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이때 보세요. 똑같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수요량은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줄었죠. 자,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줄었습니다.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모든 가격을 대상해서 수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 합니까?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지요. 자, 모든 가격이 대상이니까 수요가 감소한다. 자, 이래서 수요선 자체가 이동했네요. 어느 쪽으로 이동했습니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 보세요. 자, 인구가 변하니까 수요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더라. 이 사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인구가 변했다는 이야기는 Y축에 설정한 당해저 가격 2위 요인했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수요 함수에서 당해저의 가격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처음 수요 함수에서 당해적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해적 가격 이외의 자, 요인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동일한 가격이라 할지라도 자, 동일한 가격이라 할지라도 수요량이 변하는 거지요. 자, 잘 보세요. P0라는 동일한 가격에서도 수요량이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변하잖아요. 또 P1이란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동일한 가격 하에서 수요량이 변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계신가?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자체는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 자,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자체가 어느 쪽으로 이동했습니까? 우측으로 이동하더라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우측으로 이동하겠고, 다음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지금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자체가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 이제 Y축에 설정한 당해적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 그리고 수요 함수에서 당해적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합니다. 이때는 동일한 가격일지라도 수요량이 변하죠. 그래서 결국 수요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수요 증가하면 수요 자체가 우측으로, 수요 감소하면 수요 자체는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랄 것인가? 수요가 변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를 우리가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자, 수요의 변화다. 이는 뭐냐입니까? 수요 함수에서 당해적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는 이야기에서 수요선 자체가 이동할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용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였죠.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는 뭘 얘기합니까? 수요 함수에서 당해자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출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다음 수요의 변화는 수요 함수에서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에 비해서 수요선 자체가 이동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일동에서 수요량의 변화를 가진 요인은 딱 하나 있는 거죠. 뭡니까? 수요 함수에서 당해자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한다는 거죠. 다음 수요의 변화를 가진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죠. 수요 함수에서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떤 결과입니까?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용어 설명 다 드렸어요. 다음은 이제 수요량의 변화를 가진 요인과 수요의 변화를 가진 요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당해저 뭐다 이것만 빨리 찾으시라는 이야기예요. 당해저는 뭐다 이것만 빨리 찾아서 당해저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 함수에서 당해저의 가격이 변하면 어디에 합니까? 수요량의 변화요인이 되겠지요. 그럼 수요 함수에서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어디에 합니까? 수요의 변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정합시다. 자, 주택 매매 시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택 매매 시장을 가져간다면 당해저는 뭐가 됩니까?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는 당해저하죠. 뭐가 됩니까?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이 당해저하 되겠다. 그래서 주택 매매 시장을 가져간다면 주택의 수요 함수에서 당해저 가격인 주택의 가격이 변했을 때 이때는 뭐가 됩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겠지요. 다음 주택의 수요 함수에서 주택의 가격 2위 요인이 변하면 이는 어디 합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여러분들이 당해저 뭐다? 이걸 빨리 찾으시라는 이야기에서 당해저의 가격이 변하면 어디 합니까?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고 당해 가격 2위 요인이 변하면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 매매 시장을 전제로 해서 아파트 매매 시장을 전제 살펴봅시다.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하면 당해저는 뭡니까? 아파트지요. 그럼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이는 이제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자, 당해저의 가격이 변했으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변한다. 이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바로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자, 아파트 매매시장 갔을 때 아파트 수요하면서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딱 하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당해저 가격인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다라는 겁니다. 좀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겠지요.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변한다. 수요량 어때? 감소한다. 그래서 어때?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게 되겠지요. 수요량이 감소했으니까 어느 쪽입니까? 좌측으로 점의 이동을 초래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수요량이 변하겠죠.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한다. 증가하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측으로 점의 이동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수요함수에서 딱 하나 있다. 뭡니까? 당해저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다. 어떤 변화입니까? 수요선 상에서 이처럼 점의 이동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수요함수에서 당해저의 가격인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 바로 이분이 변한다는 이야기야. 이분이 변하면 이들은 모두가 어디다 합니까? 바로 수요의 변화 요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좀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하면 수요가 변하겠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고 수요가 감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해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수요선 자체가 어때?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다음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해서 수요가 감소한다면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하고 수요량의 변화 요인, 수요의 변화 요인 구별을 해드렸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이 수요 함수에서 당해저 무엇이다 이것만 빨리 찾으시라는 이야기에서 당해저의 가격이 변하면 어디 합니까?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고 당해저 가격 2위 요인이 변한다. 수요함수에서 당해저 가격 2위 요인이 변하면 어때?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수요량의 변화 요인인 당해저의 가격이 변하면 어때?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는 것이고 다음 당해저 가격 2위 요인인 수요의 변화이 변한다. 그럼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량의 변화 요인, 수요의 변화 요인 이 부분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 다음은 자, 이와 같은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해서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걸 어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느냐 좌측으로 이동하느냐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자, 수요의 변화인 대표로 인구수다. 자, 이야기 드렸죠?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득입니다. 소득. 자, 여기 보세요.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됩니다. 그럼 소득이 향상되면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증가한다. 반면 소득 수준이 하락합니다. 하락하면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쉽게 소고기, 돼지고기 예를 한번 생각합시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소득수이 향상됐을 때 소고기를 더 많이 사 먹는 겁니까? 돼지고기 더 많이 사 먹습니까? 소고기 더 많이 사 먹는다. 그때 소고기의 수요는 증가하고 돼지고기 수요는 어때? 감소할 수 있겠지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돼지고기를 더 많이 사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소수는 향상할 때 돼지고기의 수요는 증가하고 소고기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보세요. 이때 소득수이 향상되었을 때 소득수이 향상이 되었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게 정상일까요? 감소하는 게 정상일까요? 그렇죠. 수요가 증가하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소득이 향상됐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이 재화를 가리켜서 우리가 정상이 돼서 정상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자, 소수의 향상될 때 오히려 수요가 감소, 이건 비정상이죠. 열등하돼서 이 재화를 어때? 우리가 열등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사람들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어진 가정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소득순이 향상됐을 때 소고기의 수요는 증가하고 돼지고기의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가져간다면 소고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정상제. 돼지고기는 뭐가 됩니까? 열등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요. 반면 소수의 향상이 되었을 때 돼지고기의 수요는 증가하고 소고기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가져간다면 이때 돼지고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정상제가 되는 거고 소고기는 뭡니까? 열등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어진 가정을 항상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우리 이제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또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자, 소득수익 향상되었을 때 대형 평형 아파트의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하고 소형 평형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가져간다면 이때 대형 평형 아파트는 뭐가 됩니까? 정상제. 소형 평형 아파트는 뭐가 됩니까? 열등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어진 가정을 잘 보시고, 자, 소득수익 향상되었을 때 수요가 증가한 제를 어때? 정상제. 소득수익 향상할 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한 제를 어때? 열등제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보세요. 이제 자, 이렇게 질문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소득수익 향상했을 때 정상제다. 이렇게 표현되면 이는 어때? 수요를 어때? 증가시킨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 소득수익 향상됐을 때 열등제 이렇게 표현하면 이는 어때? 오히려 수요를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소득수익 향상됐을 때 정상제다. 이는 어때?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 되죠. 소득수익 향상할 때 열등제다. 이는 어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걸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인류에서는 재화의 성격을 잘 보셔야 돼요. 소득수익 향상할 때 수요가 증가한 절 뭐랍니까? 정상제. 소득수익 향상할 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한 절 열등제를 한다. 이걸 잘 생각하시고, 소득수익 향상됐을 때 정상제는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 된다. 소득수익 향상될 때 열등제는 어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 정상제, 열등제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럼 정상제, 열등제 이런 구분에서는 반드시 어때? 이 내용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문에 정상제, 열등제 이런 구분이 없어요. 없으면 우리가 항상 뭘 기준합니까? 정상제를 기준한다. 정상제 이걸 기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도 정상제를 기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득수익 향상됐을 때 정상제 기준이니까 수요가 어때? 증가죠? 수요는 증가한다. 소득수익 감소하면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는 거면서 여러분들이 정상제, 열등제 구분에서는 반드시 이 내용을 따라가셔야 되겠고, 정상, 열등제 구분에서는 항상 우리는 뭘로 간다? 정상제로 간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소득순위 향상되면 수요는 어때? 증가. 소득순위 감소하면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소득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기여도라는 게 있어요. 자, 수요 함수에서는 지금 어때? 여기 기여도 이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기여도라는 게 있어요. 자, 기여도는 다른 말로 선호도다 또는 취향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여도가 향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여도가 선호도가 향상되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기여도, 선호도, 취향이다. 이게 어때?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를 좋아하는 마음들이 사그라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래서 아파트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여도 또는 선호도 취향의 향상이다. 이는 어때?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 되겠고, 이제 기여도 또는 선호도의 감소다. 이는 어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보세요. 대체제의 가격, 보완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자와의 수요의 어떤 연이가 이걸 살펴보자는 이야기야. 이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험 완전 단골 메뉴입니다.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 이분을 이해해서는 여론이 먼저 대체제다, 보완제다, 재화의 성격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 대체제다, 보완제다, 이는 어때? 두 재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A 그리고 B 이처럼 두 재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대체에서는 말 그대로 보세요. 대체가 가능한 재화를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체가 가능하다. 뭐 때문입니까? 가격이나 효용이 비슷하다. 만족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서 대체가 가능한 자, 두 재화를 가리켜서 뭐랍니까? 대체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자, 대체제는 대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원상 입장에서는 자, A 사도 되고 B 사도 되는데 어느 거 사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대체가 되니까. 어느 거 사도 그럼 뭘 삽니까? 상대적으로 싼 걸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싼 거 사면 나머지 쪽은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보완제예요. 보완제는 보완 관계에 있는 두 절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하나만 효용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해서 상호 결합이 돼야 더 큰 효용,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두 재화를 우리 때 보완제다서 보완제는 상호 결합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상호 결합 관계에 있는 두 재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가 가능한 두 절 뭡니까? 대체제. 상호 결합 관계에 있는 두 절 어때? 보완제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제는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 사람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거 사도 되나요? 뭘 삽니까? 상대로 싼 거 산다. 한쪽 사면 나머지 안 사겠지요. 반면 보완제는 상호 결합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쪽 사면 나머지 어때? 반드시 사야 된다. 한쪽 사면 나머지 어때? 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재화의 성격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여러분 쉽게 접근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대체제는 대체가 가능한 두 절 말한다. 산 사람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거 사는데 뭘 삽니까? 싼 거 산다. 한쪽 사면 나머지는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보완제는 상호 결합 관계에 있는 두 재화다. 결합이 되기 때문에 한쪽 사면 나머지도 반드시 사야 된다. 한쪽 사면 나머지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나는 사과를 하나 먹어도 좋고 배를 하나 먹어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사과와 배가 뭐가 됩니까? 대체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사과 배는 어때? 대체제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나는 사과는 먹어 좋다는 이야기. 배를 도저히 못 먹겠다. 왜? 배만 먹으면 알러지 생기니까. 그럴 때는 사과와 배가 대체한다. 할 수 있어요? 없다. 이처럼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항상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정을 잘 보셔야 한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과와 배는 대체관계는 재화로 가져간다. 이렇게 표현되면 둘은 뭐합니까? 대체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이제 이 같은 경우에 있겠죠. 자, 보세요. 처음처럼과 카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처음처럼 한 병을 마셔도 좋고 카스 한 병을 마셔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거 마셔도 좋다. 그럼 이때는 처음처럼과 카스는 뭐가 됩니까? 대체가 되겠지요. 그래서 처음처럼 사면 어때? 카스는 안 사겠죠? 상대로 싼 거 산다. 나머지는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안 산다. 그렇지만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처음처럼에 카스를 섞으면 일명 소맥이지요. 소맥 처음처럼 카스를 섞으면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처음처럼과 카스는 뭐가 됩니까? 상호 결합관계 보완제가 되는 것이다. 그럼 보세요. 똑같은 두 재화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될 수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완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항상 가정을 하고 있다. 가정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처음처럼과 카스는 대체관계인 두 재화다. 이렇게 가져간다면 둘을 뭘로 봐야 됩니까? 대체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다음 처음처럼과 카스는 어때? 보완 관계인 두 재화다. 이렇게 가져간다면 둘은 뭘로 봅니까? 보완제로 보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재화의 성격을 잘 지고 항상 가정을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대체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자, 당해 재화의 수요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다음은 보완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 재화의
당해제와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당해제와는 아파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아파트와 빌라는 어때? 대체 관계인 재화다. 이렇게 가정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빌라와 아파트는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때 자, 가정을 잘 본다 그랬어요. 자, 빌라와 아파트는 대체 관계인 재화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자, 당해제와 아파트다. 대체는 빌라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이때 빌라의 가격이 어때?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빌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 보세요. 지금 누구 입장입니까? 수요자 입장이에요. 수요 입장. 예, 수요 입장. 뭐 어때? 예, 자, 아파트 빌라는 대체 관계가 있다. 그럼 수요 입장에서는 어느 거 사 좋다는 이야기? 그럼 상대로 뭘 삽니까? 싼 거 산다는 이야기, 싼 거. 그럼 빌라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상대로 싸다 느끼는 아파트겠죠?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는 겁니다. 반면 빌라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락하면 당연히 더 싸서 거든 빌라가 되겠죠. 그럼 빌라 쪽으로 몰리니까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 대체제의 가격이 어때? 상승하면 당해제와의 수요는 어때?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대체제의 가격이 어때? 하락하면 당해제와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제와의 수요는 어때? 증가하죠. 대체 가격이 하락하면 당해제와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자, 당해제와는 우리 아파트다. 아파트 몇이니까 아파트는 것이고 아파트와 토지는 어떻습니까? 토지는 자, 이제 보완 관계인 재화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아파트와 토지는 보완 관계다. 사실 아파트가 들어서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토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와 토지는 보완 관계인 재화다. 이렇게 가정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가정하에서 토지의 가격이 어때? 상승합니다. 그럼 토지의 가격이 상승해서 토지 비싸다고 안 사겠죠? 그럼 이때는 보세요. 토지와 아파트는 뭡니까? 지금 보완제로 가정이 있어요. 그럼 보완제니까 상호 결합이 되어 있죠. 그럼 결합이 되니까 토지 안 사면 아파트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파트도 안 산다.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토지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토지 가격이 하락할수록 토지 싸다고 사겠죠? 그럼 이때 아파트도 사야 되겠죠? 왜? 이때 둘은 뭐가 됩니까? 보완제이기 때문에 이쪽 사면 이쪽도 어때? 사야 되겠죠? 왜? 상호 결합이 되니까. 그럼 잡으세요. 토지가 가격이 하라면 토지 싸다고 사겠죠. 그럼 당연히 상호 결합이니까 아파트도 사겠죠. 그럼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자,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제와의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당해제와의 수요는 어때?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 번 더 보세요. 자,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제와의 수요는 어때? 감소.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당해제와의 수요는 어때? 증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 가격, 보완제의 가격이 변화돼서 당해제와의 수요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여기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자, 이 부분 계속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